기초물리학 11번째 강의 주제는 열과 온도입니다. 열과 온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지만 그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죠. 자, 이 강의에서는 이 열과 온도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도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온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지만 이 뜨겁냐 차갑냐 그게 이제 온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감각할 수 있느냐로 물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온도인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면, 특히 과학에서 접근을 하려면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온 그 온도의 정의라는 게 그 온도계로 재는 어떤 물리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뜨겁다 차갑다라는 것을 이 정량화할 수 있는 이제 이 측정 장치를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그게 온도계인데,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동어 반복 같은 거죠. 온도가 뭐냐? 온도계로 재는 거다. 그 온도계는 뭐냐? 그 온도를 재는 장치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온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 19세기에 이제 연력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온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이제 흐리게 지금 표시가 돼 있지만 그 온도의 실체라는 것이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 분자나 원자들의 이 평균 운동 에너지 같은 것과 연결이 돼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이 깨달음까지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온도가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진화론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온도를 감각한다라는 게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은 이 항온 동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그 온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각에서 느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피부 표면에 여러 가지 많은 감각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감각이 이제 이 온도를 감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인간의 이 온도 감각은 정밀하지는 않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놓은 예시대로 왼손은 찬물에 넣고 오른손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이 동시에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이 찬물에 넣었던 손은 이 물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이제 뜨거운 물에 넣었던 손은 이 물이 차갑다고 느끼죠. 똑같은 온도의 물인데 이제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또 한 사례는 여기 보면 이 같은 온도의 금속과 나무를 내가 손을 대보면 예를 들어 금속과 나무가 내 손의 온도보다 이제 낮다라고 해보면 그때 손을 댔을 때도 이 금속은 열 전달이 잘 되고 나무는 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열을 금속은 잘 뺏어가고 나무는 잘 못 뺏어가니까 이 금속이 더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열의 전달 빠져나가는 걸로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하려면 우리가 온도를 이제 정확하게 재는 장치를 이제 도입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온도계인 겁니다.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장치인데 그 온도 변화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는 물질들이 이 온도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면 이 특성이 바뀌더라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 바뀌느냐를 봤더니 이 역학적 특성, 그러니까 길이나 이제 부피가 바뀌고, 또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전기적 특성도 바뀌는데 대표적으로 이 전기 저항 같은 것이 바뀌더라. 또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색이 바뀌는 물질들도 있더라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런 온도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걸 이용하면 이제 온도계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좀 더 이게 그 좋은 물질을 찾아서 이제 온도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이 부피가 변하는 것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런 대표적인 두 물질이 이제 알코올과 수은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온도가 달라지면 부피가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온도계라는 걸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계를 만들려고 보면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금을 매겨야 되니까 적어도 두 개의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낮은 온도, 높은 온도 하나를 잡아서 두 개의 구간 사이를 몇 등분 하겠느냐, 뭐 이런 걸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온도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했던 그 온도 표준이 이 파레나이트라는 이제 분이 1724년에 정했던 기준인데,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두 개를 잡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세 개를 잡았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영도, 그러니까 파레나이트로 우리가 보통 화씨라고 말을 하는데, 이 화씨 영도는 이제 염수에 어는 점. 염수는 이 물에다가 염을 많이 녹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어는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물, 그냥 보통 물이 어는 점.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음에 녹는 점인데, 거기를 이제 32도, 그 화씨로 32도로 잡고, 그 다음에 사람의 체온을 이제 96도로 잡아서 이렇게 눈금을 나는 걸 이제 화씨 온도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왜 이런 게 나오나 싶은데, 뭐 그건 이제 처음에 한 사람이 나름 의미를 찾아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셀시우스라는 분은 이 기준점을 그냥 물로 다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이 물에 어는 점을 0도씨, 그 다음에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온도 눈금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후에 더 연구를 해보니까 저렇게 그 물이 얼고 끓는다는 게 온도에만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 0도씨에 얼고 100도씨에 끓는 거는 그 일기압일 때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온도라는 거를 기압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잘 정리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뭐 물질의 성질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겠죠. 그러다가 이 1848년에 켈빈이 그런 쪽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온도계를 이제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기체 온도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 온도계는 기체의 그 온도와 압력 간의 관계를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체를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기체가 그 압력이 이제 온도하고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체를 갖다 놓고 온도와 압력을 이렇게 비례하는 걸 찾아냈는데, 그 비례하는 그래프를 계속 이제 연장해가지고 내가 그 온도를 계속 낮춰가면, 물론 계속 낮춰갈 수가 없죠. 기체라는 게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액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지만 기체로 있을 때 이렇게 비례하던 거를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쭉 가봤더니 모든 기체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이 기체가 액체로 안 바뀌고 계속 기체로 유지가 됐다 그러면 부피가 또는 압력이 0이 되는 온도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온도일 것 같다.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온도라는 건 존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압력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 영도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 절대 영도라는 게 이제 생겨서 그때 당시에 있던 이 셀시우스, 우리가 섭씨라고 부르는 그 눈금하고 똑같이 하되 0도의 기준점을 저렇게 압력이 0이 되는 온도,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는 이제 마이너스 273.15도를 0도로 잡는 새로운 온도계, 온도 눈금, 그걸 이제 절대 온도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이제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도 표준도, 그래서 1990년에 이 물의 3중점을 이제 기준점으로 다시 고쳐 잡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기준점을 쓰냐면, 그러니까 아예 2019년에는 모든 기본적인 단위들, 중요한 단위들을 이 물리 상수를 고정함으로써 정하자라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켈빈이라는 이 온도를 볼츠만 상수가 정확하게 이런 값이 되도록 정하는 걸로 이제 온도 눈금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기가 어렵죠. 자, 이 정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볼츠만 상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저 볼츠만 상수는 우리가 뒤에 이제 온도라는 걸 어떻게 이제 19세기에 이해하게 됐나와 관련지어서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열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 열이라고 하는 건 이 온도를 변화시키는 어떤 요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물체의 운동을 다룰 때 그 물체가 왜 움직이느냐, 그의 원인으로서 그걸 힘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온도와 관련해서는 그럼 온도가 왜 변하느냐, 그게 열이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고 열이 나가면 온도가 내려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열이라는 걸 이제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일상에서 굉장히 그 개념은 어렵지만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물의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웁니다. 그럼 그 불을 피우면 물이 끓는데 물의 온도가 왜 올라가느냐? 불에서 뭔가 나와서 물로 간 거겠죠. 그걸 일단 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열의 정체가 뭐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이 뜨거운 물체하고 이제 차가운 물체를 접촉하면 그 뜨거운 물체는 온도는 내려가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올라서 이제 결국 같아지더라.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뜨거운 물체에 물건을 갖다 대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것보다 차가운 물체에 갖다 대면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이 열의 이동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열의 이동이라는 게 이제 이 열이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열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 햇볕을 쬐도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여름철에 뭐 밖에 나가서 햇볕 쬐고 있으면 따뜻해지다 못해 덥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를 알아낸 거고, 반대로 뜨거운 물체를 그냥 놔두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열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복사를 방출하면서 뒤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대류나 전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더라. 그런데 이거는 일상에서 경험을 잘 못 해봤을 것 같은데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내가 물체를 문지르거나 휘저으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마찰을 시켜도 온도가 올라가고 이게 휘저어도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런 거. 근데 나중에 보면 저런 현상들이 이 열이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밝히는데 이제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열이 뭐냐? 열이라고 하는 게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이동하는데 이 개와 환경 또는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 전달되는 에너지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이 전도, 대류, 복사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끓이려고 부를 때 보면 요 세 가지 방식이 이제 다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을 가해주면, 그러니까 열이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정량화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려면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에 가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물체의 온도는 전달된 열의 양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의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온도에 대해서 이해해 보면 이제 약간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열이라는 걸 거꾸로 정의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열이 Q더라라는 건데, 근데 보면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비례 상수를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열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게 물체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똑같은 그 물질로 된, 예를 들어 나무면 나무, 뭐 금속이면 금속이라도 크기가 크면 당연히 더 많은 열을 가해야 될 거예요. 똑같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더라도 또는 똑같은 질량이더라도 이 물질에 따라서 또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가 다르게 변한다라는 거를 이제 조사해 보면 다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 내가 요 비례상수라는 것이 일단 이게 물체의 특성이니까 그 물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물질의 특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큰 C는 물체의 특성으로서 열 용량이라 그러고 내가 이거를 질량으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건 비열 곱하기 질량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질을 내가 온도를 예를 들어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 온도 변화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마다 다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이 그 물질의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맨 끝에 이제 이게 물이죠.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금속들인데 파란 게 주로 그러니까 금속들은 비열이 낮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물질의 비열이 왜 저런 값들을 갖느냐라고 하는 건 물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물질에 대한 이해는 양자 역학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제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이해는 못하더라도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구나. 그래서 똑같은 온도를 올리려고 해도 들어가는 열의 양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그래서 이 열의 양을 정할 때 물을 기준으로 열의 양을 정했어요.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1칼로리는 그 이제 물 1g을 이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이렇게 정했고 이 물의 비열이 다 크니까 똑같은 1칼로리를 가했을 때 물은 1도가 올라가는데 이제 다른 물질들은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로 넘어와서까지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이론이 열소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열소라는 게 물질마다 다 들어 있어서 그게 이동해서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했다가 이거는 이제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현재는 폐기가 되었고 지금의 이제 그 이론은 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에너지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밝히는데 그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이 여기 있는 이 제임스 줄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줄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그 무거운 물체를 줄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내려가겠죠. 근데 이 내려가는 줄 끝에 이렇게 그 회전하는 장치, 이 물속에 이렇게 날개를 돌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게 내려가면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뭔가 일을 했어요. 그 에너지를 쓴 거죠. 그럼 그게 결국 이 바람개비를 돌렸는데 물을 이렇게 돌리고 나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물은 달라진 게 없죠. 저게 처음에는 돌다가 결국 나중에 멈춰버립니다. 물이. 그럼 뭐가 달라졌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는데 그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에 운동 에너지로 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그럼 어디로 사라져 버린 꼴이 됐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사라졌나를 봤더니 다 면밀하게 굉장히 조사를 정밀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라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게 이 물의 온도를 올리는 열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열이 더 들어간 걸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결국 열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다라고 이제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과 열은 모두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는 거였고 그럼 그거에 정확한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온도를 올리는 걸 가지고 정의를 했으니까 1칼로리라는 단위가 있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주울이라는 단위를 정해놓고 있었죠. 그러면 이 칼로리라는 열의 단위와 주울이라는 일의 단위가 뭔가 호환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주울이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1칼로리는 4.186 주울이다라는 관계를 이제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웠는데, 저 줄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더해서 열 에너지까지 다 더한 전체가 이 보존이 되더라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존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보존력, 예를 들어 마찰력 같은 게 작용하더라도 그 마찰력의 작용으로 생긴 열 에너지까지 다 고려를 하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역학적을 떼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다 총량이 보존된다라는 법칙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위는 다 이제 여기서 배웠는데 감각을 익히려면 이렇게 그 숫자에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일의 양이 어떤 건가? 이건 앞에서 우리가 정의에서부터 배웠죠. 예를 들어서 1kg의 물체를 1m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 10줄이죠. 1칼로리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그러면 대충 요 1kg을 1m 들어올리는 그 일의 양으로 물 1g의 온도를 2.5도, 2점 몇 도쯤 올리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음식물 보면 그 음식물에도 모두 이렇게 열량 표시가 돼 있죠. 예를 들어 보통 이런 라면 같은 거 하나 보면 대략 500kcal. 실제로 보면 500칼로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칼로리는 이 C를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쓴 칼로리는 이 킬로칼로리입니다. 1000칼로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500킬로칼로리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주울로 환산하면 이제 200만 주울쯤 되고, 200만 주울이면 여러분들 체중 70kg 정도 되는 물체를 3km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에너지인데,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제 물을 끓이려고 보면 물은 여러분들 그 몸무게만한 양을 온도를 7도 올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물의 비열이 커서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수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진 계에 열이 들어오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연구하는 이 물리학의 분야를 이제 이 연력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을 이제 계라고 부르고, 근데 그 관심이 있는 대상이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이라고 하는 건 대개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그 주변까지 같이 고려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관심이 있는 대상을 계, 그다음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이 환경, 이렇게 해서 이 계와 환경이 서로 이제 이 물질과 에너지를 이제 교환하는 상황을 생각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환경과 이 에너지나 물질을 주고받을 수 이제 있으면 열린 계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 그 계는 밖에서부터 에너지도 안 들어오고 물질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계를 이제 닫힌 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린 계와 닫힌 계를 이제 구별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을 가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그래서 그 물질의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를 기술하는 이 변수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연력학 변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거에는 뭐가 있냐면, 보니까 일단 온도가 달라진다라는 건 앞에서 계속 했죠. 근데 물질에다가 열을 가하면 온도만 달라지지 않더라. 그죠? 그 온도가 올라가면 앞에서 부피도 달라진다라는 거 봤죠. 근데 부피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압력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런 온도, 압력, 부피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거를 보는 거고, 근데 이런 게 달라지면서 이 계가 이 열의 출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피가 늘어나면 일도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더라라는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다음 강의에서 다룰 이런 양도 따져봐야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압력을 압력이 나오죠. 온도와 부피는 잘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압력도 혹시 이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압력의 단위는, 자, 단위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 자, 힘의 단위는 뉴턴.
그래서 이게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단위가 되는데 이렇게 된 이 단위를 이제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또 압력에 많이 쓰이는 단위는 기압이죠. 우리 이 공기가 여러분들 몸을 누르고 있는 이 압력, 그걸 이제 일기압, 이렇게 지면에서의 그 기압인데, 일기압은 대략 10만 파스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5승 파스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연력학은 이 어떤 현상을 다루느냐, 열을 가하면 이런 연력학 변수들이 이제 바뀌는데, 그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상태 변화 중에 하나는 상위 변화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로 있다가 이 액체로 됐다가 기체로 가는 것. 뭐 이런 것만 있는데,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열을 일로 바꿔주는 기관, 이런 걸 이제 열기관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몸 자체도 밖에서 이 영양분,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서 생긴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알고 보면 이제 열현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화학이나 생명에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이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열현상도 굉장히 복잡한 열현상들이 많지만 우리가 뭔가 배우려면 이제 접근하기 쉬운 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도 이제 쉬운 거부터 이제 연구를 해서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아냈고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이 대표적인 열현상이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이 기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 이제 기체, 그러니까 물론 그 전 18세기부터 기체의 열현상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와다가 19세기에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열이라는 것과 온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 기체의 열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와 압력과 온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전에 이렇게 기체에 대한 경험 법칙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학을 배웠다면 들어봤을 보일의 법칙이라든지 샤를의 법칙이라든지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게이르삭의 법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이 이상기체의 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PV는 nRT라고 부르는 유명한 공식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이 공식 안에 여기 있는 4개의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하나씩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압력 곱하기 부피를 했더니 그게 온도에 비례하더라 라는 게 이 이상기체의 법칙의 이제 핵심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 온도가 이렇게 바깥의 환경하고 계속 접촉을 유지하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바깥의 온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쪽이 오른쪽이 상수죠. 여기가 상수인데 내가 예를 들어 이 압력을 가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을 가하면은 요거는 상수니까 P를 높이면 V는 줄어야죠.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서 부피를 반으로 줄이면 압력이 2배가 돼야 되더라. 이제 이런 거죠. 자,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상수가 이제 뭔가 이 기체의 성질과 관련된 특성과 관련된 상수가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요 상수는 기체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체가 많으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기체의 양에 비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기체의 몰수라 그래서 n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럼 요거는 이 고유의 상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 기체 고유의 상수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기체 상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체 상수의 의미가 뭐냐를 이제 찾아내던 게 19세기에 이제 한 발견인 것입니다. 자, 기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일단 19세기에 이제 이룩한 연력학에서 2가지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연력학 제1법칙부터 먼저 배워봅시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사실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일단 닫힌 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닫힌 개라는 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개가 얻은 열에서,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개가 얻은 열에서 개가 한 일을 이제 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가 하나 있는데 밖에서 열이 Q라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고 이 개가 밖에서 W라는 일을 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 들어온 열 에너지에서 그 개가 한 걸 뺀 것만큼 변화가 생긴다 라는 거죠. 이게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그 뭐 이 내용 자체는 그냥 뭐 수식으로 써놨지만, 이 열도 에너지고 일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요 뒤에 이제 TDS-PdV라고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연력학이나 화학에서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을 쓰는 방식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이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제2법칙도 있는데, 이거는 그 열연상이 일어나는 걸 잘 살펴보니까 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열의 이동 방향에 뭔가 그 특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나타낸 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기체로 이제 돌아와서, 그럼 앞에서 봤던 그 이상기체의 법칙, 그러니까 PV는 nR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19세기에, 그러니까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원자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그게 꼭 원자일 필요는 없죠.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이든지 분자이든지 어쨌든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알갱이들이 무지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기체의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성질, 특히 압력이 왜 생기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자, 여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 이건 거죠. 일단 이 원자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자든지 뭐 그걸 꼭 그게 원자가 아니라 어쨌든 작은 알갱이기만 해도 돼요, 이 단계에서는. 근데 그리고 그게 기체가 되면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고 이 각자가 다 서로 막 돌아다닌다라는 그 가정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던 거죠.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압력이 왜 생기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니까, 그럼 기체를 담아놓은 용기에 압력이 왜 생기느냐? 그 기체를 이루는 입자, 그러니까 그 원자나 분자들이 계속 벽에 와서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럼 부딪힐 때마다 힘을 가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와서 부딪히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압력이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기체 분자 하나가 이 충돌을, 이렇게 벽에 충돌을 하면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이게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X축 방향으로 이렇게만 고려해 봅시다. YZ 뭐 세 방향으로 골고루 있지만 한 방향만 고려해도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되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2배의 mv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자주 와서 부딪히느냐? 자, 이 용기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한 번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왔다 가니까 이 2L 나누기 V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그 가해주는 힘은 F는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서 구한 델타 P를 델타 L로 나누면 여기 2mVx를 2L분의 Vx로 나누니까 L분의 mVx 제곱,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하나가 부딪혔을 때고 굉장히 많이 와서 부딪히겠죠. 그럼 기체 분자 전체가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해보면, 자,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부딪히는 원자마다 속력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빠른 놈도 있을 거고 느린 놈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다 해보면 내가 이걸 평균을 계산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평균을 이제 제곱이 여기 나오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근데 이 제곱의 평균은 이 전체 평균의 이제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설명하기가 어렵진 않죠. 자, 그러니까 Vx의 제곱이 그러니까 Vy의 제곱하고 뭐 다를 이유가 없죠. 그 XYZ를 아무 방향으로 잡아도 될 테니까.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z의 제곱이니까 내가 이걸 평균을 내면 이거 평균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3배의 이게 다 세 개가 똑같다라고 놓으면 이렇게 Vx의 제곱한 거하고 같으니까 내가 요거는 이렇게 3분의 1이 이제 이렇게 붙어서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기체 전체가 이제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내가 요 힘을 이렇게 계산한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 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L이라 그랬으니까 L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L 제곱으로 요 위에서 구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L이 내려와서 그 L 3승인데 L 3승이 바로 요 용기의 부피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보니까 그 NM의 이제 V 제곱이 되더라. 이제 요런 중요한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압력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압력이 왜 생기느냐?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이 여기 나온 설명대로 이 분자들의 이제 이 운동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그 크기는 질량하고 속력 제곱, 이 질량에다 속력 제곱 곱하면 운동 에너지였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저 발견으로부터 기체의 온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앞에서 구한 게 이 기체의 압력이라는 게 이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했더니 압력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개수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제곱.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에 이제 그걸 3 곱하기 부피로 나눈 거던데,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의 법칙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PV는 nRT인데 내가 거기서부터 압력을 구해보면 P라고 하는 건 V분의 nRT가 돼요. 근데 내가 요거를 이제 다시 요 작은 n이라고 하는 건 전체 그 원자의 개수 n을 이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구한 압력과 요렇게 구한 압력이 같다라고 놓으면 결국 똑같은 거 떨어지고 3분의 1 mv 제곱의 평균이 na분의 rt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온 요 상수, 그러니까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눈 요 상수를 이제 볼츠만 상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요 그 관계식이 요거는 뭐냐 하면 이 mv 제곱은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 보다시피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요 왼쪽에 있는 게 이 2배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반대쪽으로 넘기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 2분의 3 kBT가 되더라 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해요. 자, 이게 이 온도를 이해하는데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온도라는 게 뭐냐? 그럼 기체의 온도는 최소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체의 온도라고 하는 건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 또는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그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 온도에 비례한다. 정확한 관계는 2분의 3 kBT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kB라고 하는 것이 그럼 온도하고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온도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원자 분자, 그 낱개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연결되고 그 연결해주는 이 자연의 기본 상수가 바로 이 볼츠만의 상수다. 그래서 볼츠만의 상수까지 알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평균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기체의 온도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다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온도라고 하는 것이 평균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그 분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어떤 비율로 이렇게 섞여 있을 거냐까지 다 결정을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주는 인자가 이제 이렇게 이 볼츠만 인자. 그래서 에너지가 2인 이런 입자는 이렇게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분의 2만큼 요거에 비례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정도 하시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물질의 온도라는 걸 내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이제 구성원,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이 온도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 이게 모든 걸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온도와 열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